김일성 교수님은 국정원에서 김국선 선생님하고 맞짱을 뜨던 27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했신 분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내가 10년 전에 알았는데 그때 내가요 나오라 그랬어. 국정원에서 나와서 나라 살리자 그랬더니 그때는요 두려워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나라 망한 거 깐다가 내가 국정원에 있으면서 월급 더 타서 뭐하냐 하고 다 던져버리고 나와서 나라 살리는 운동에 앞장섰어요. 내용이 뭔가?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 체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왜? 마을, 동네, 이 마을을 전부 인민위원회로 조직이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가서도 아주 뒤에서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밑바닥을 내가 다 조직해놨는데 니들 윤석열 까불어봤자 헛방이야 해서 1945년부터 49년, 50년, 6.25 이럴 때까지 지금 우리나라 동네 면 사무소마다 인민위원회를 조직한 것과 똑같은 조직이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완성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꿔도 정부를 바꿔도 오히려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 연방제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경고를 이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할 테니 잘 들으시고 머리를 번쩍 세우시고 토끼가 뭘 들을 때는 귀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바짝 당겼어. 들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나올 테니까 심각한 얘기요. 자, 강의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목은요, 다시 마을로 간 체제전쟁. 다시란 말을 왜 썼느냐 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방 직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고 그 하부에 인민위원회를 다 읍면동에 만들었었습니다. 6.25 전쟁이 딱 발발을 하고 김일성이가 서울을 함락한 후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인민위원회에 복구하는데 적극 협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6.25 전쟁 때 마을마다 읍면동에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좌익 세력들, 말하자면 빨갱이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마을을 통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마을에서 심각한 체제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6.25 전쟁에 겪었던 그런 피 흘리는 마을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 마을 앞에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6.25 전쟁 전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체제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절대 과장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요, 6.25 전쟁 때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이 학교에서 배웠죠. 주로 군인들 간의 전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군이 못 막아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그러자 미군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도와주게 됐고, 북진을 했더니 중공군이 또 남침을 했어. 이제 일사후퇴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휴전했다는 뭐 그런 대충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주로 6.25 전쟁이라고 하면 배우면 다 낙동강 전투가 어땠다, 백마고지 전투가 어땠다, 중공군이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휴전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만 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시신들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전투가 일어난 데서는 군인들이 많이 죽었지만 실제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후방 마을에서 많은 집단 시신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민간인이. 그러면 도대체 6.25 전쟁의 본질이 뭔가? 도대체 이 전쟁의 본질이 뭐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민간인의 집단 학살극이 저 시골 마을에 있는 우물가, 개울가, 방공호 이런 데서 죽었냐는 거예요. 마을에서 일어난 이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면 6.25 전쟁 반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은요, 사상전입니다. 체제전쟁입니다. 민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그 위기가 닥쳐오게 된 이유는 6.25 전쟁의 사상전의 비극을 우리가 다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역사를 다 묻어두고 살다 보니까 오늘날 그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역사가 다시 우리 앞에 재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다시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나? 우리는 지금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북한군이 이제 대한민국에 3개월 동안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마을을 점령 통치를 했는데요. 그 북한군은 사실은 마을에는 소수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지금 저 국군들하고 유엔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전투하는 데 많이 배치가 되고 실제 마을 점령하는 데는 소수가 내려왔어요. 북한군 일부, 그 다음에 정치 보위부, 내무서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점령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왜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항상 공산화 할 때, 점령할 때는요, 반드시 그 동네에 있는 공산주의자와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공산주의 통치를 할 때는 반드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해서 다 제거하는 것이 1차적인 과업인데 북한군이 내려와서 보니까 누가 반동분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이 누군지, 경찰 가족이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네 좌익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동네 마을의 좌파 세력들을 협조를 받아서 점령 통치하면서 했다. 그거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점령 통치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집집마다 가가호호를 다니면서요, 반동분자를 색출 작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색출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했나? 살생부를 만들어요. 누구 죽여야 될 사람, 체포해야 될 사람을 다 만들어가지고 인민위원회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만들 때 도대체 이들한테 정보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주민들의 정보를.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잡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경찰 가족인지 군인 가족인지 다 아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고 어디에 숨었는지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의 친척이 이웃 마을에 있는지도 알아. 어디에 숨었을지도 다 알아요. 북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동네 사람, 그동안에 이웃이라면서 친한 것 같았던 그들이 바로 체포하고 학살하는데 주역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진은요, 인민재판하는 광경인데 이때 재판을 받는 사람은요, 을지로 있는
출판사 사장이고 재판장은 그 회사의 노동자가 재판장이 돼서 사장을 사형언도 내렸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사람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의용군이라는 명칭으로 그 지역의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15만 명이나 낙동강 전투에 투입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 청년들이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에서 들어가서 전투하다가 총알바지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청년들을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완장찬 북한군의 협조자들,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가 역전되니까 북한군이 이제 북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죠. 후퇴할 때 바로 남한 각지에서 잡아두었던 쓸만한 인재들을 다 북한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철사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8만여 명이 돼요. 그때는 뭐 국회의원, 국회, 재헌국회의 국회의원 200명 중에 50명도 끌려갔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교사, 젊은 청년들까지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는데 가다가 일부에는 파주에서 죽이기도 하고 평양에서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동네에서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동네 좌익의 완장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민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악역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이게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과 그 동네에 있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동지가 돼버리더라고요. 바로 북한군이 그 동네에 내려오면 바로 환영대회를 개최해주고, 서울도 그랬고 인천도 그랬습니다. 제가 인천 시사를 보니까요, 그 내용에 북한군이 내려오자마자 거기에 인천에 있는 좌익들이 북한군 환영대회를 개최해주고 관청을 접수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를 앞잡이 노릇을 다 했던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냐면 실제 숨어있던 좌익도 있지만 보도연맹이라고 전향했던 사람들이 다시 획가닥 되돌아가 이제는 북한 세상에 왔는데 내가 과거에 내가 전향한 건 가짜야? 다시 돌아가서 악역을 담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왜 일부가 일어났느냐 하면 서울을 보니까 인천을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바로 총뿌리를 들이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가 역전되면서 북한이 북으로 후퇴하기 전에 전선사령관이었던 김책이요, 그 체포해 두었던 우익인사들을 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한 내에 체포해 두었던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 우리로 말하면 애국 인사들을 처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처형당한 데가 어디냐 하면 대전 형무소입니다. 대전 형무소에서 5, 6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고요, 전주 형무소에서는 또 1,000여 명이 학살당했고, 전국 각지에 있는 내무서라 하면 우리로 따지면 경찰서입니다. 거기에 유치장에 가둬뒀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일부는 너무나 급하게 후퇴하는 바람에 다 처형 못하고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고 13일 만에 서울이 이제
수복이 됐습니다. 되찾았다고요. 허리가 잘려지니까 이제 북한군은 막 급속하게 퇴로가 차단될까봐 이제 북으로 빨리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각지에서는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공산치하의 경험을 하던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산당은 무서워,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요, 김성칠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있었어요.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좌경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는 친북적이니까 북한군이 내려오면 나는 환영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25 전쟁 3개월을 서울에서 피난살이 하면서 바로 모든 그와 같은 좌경적 생각을 가졌던 학자조차도 공산주의는 안 돼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환영대회가 열기가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하면 북한군 3개월 동안 전면 통치를 할 때 협조했던 마을에서 그런 북한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전세가 북한 정권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3개월 만에 바로 뒤집어 버렸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본은요, 북한군을 따라 눈치 빠른 사람도 빨리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우리 동네에서는 일단 피신하자.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강원도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일본은 뭐냐면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전세가 역전되니까 이제 분명히 경찰도 오고 군도 오고 또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학살한 유가족들이 나를 보복하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미 북한이 올라가면서 학살하라는 지령도 있었고 하니까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일가 친척들까지 싹 집단 학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집단 학살극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10월 달 이후까지 쭉 이어집니다. 전주에서 있었던 학살 현장이고요, 진주에서 일어난 학살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학살당했던 지역은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전투 장면도 아니고 가장 후방 마을에서 곳곳에서 집단 학살극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지금 영광군에서 일어난 이 학살극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북한군이 아니에요. 북한군은 이미 북으로 올라가 버리고 없었어. 그럼 누구냐 하면 그 지역 내에 북한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그 바닥빨갱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런 지방 좌익 세력들이, 바로 그 빨치산들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염산교회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77명이 학살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야월교회는요, 65명이 전원 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상상도를 보니까요, 북한군이 죽인 것처럼 돼 있어. 북한군에 복장을 한 사람이 염산교회의 교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지역 빨갱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북한군은 올라가고 바로 그 지역 내에 빨치산들이, 지역 좌익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학살극을 벌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북한 점령 통치 내에서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거는 다 북한이 했다고 이렇게 자꾸 오도하는 것은 남한 내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위험하다는 이거를 잊게 만들거나 모르게 만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부에 있는 좌익 세력들의 악행을 우리가 경계심을 이완시키는 그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사파는 지금 마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들 이석기 아로 사건 아세요? 이석기 아로 사건 때 왜 이 양반이 내란선동으로 9년형을 받았냐 하면 이랬습니다. 북한이, 그때 김정은이죠. 북한이 남침을 하면 우리가 내응을 했어. 거기에 동조해서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유리창고 폭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조반란을 일으키겠다 하다가 이게 들통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 지금 읍면동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딱 완료가 되면, 북한에서 침략의 공격의 빌미를 주면요, 다시 내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 피 흘리고 이런 거 없으니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6.25 전쟁 전도 그랬습니다. 친한 이웃 마을의 문방구 주인이었던 사람이 북한이 남침하는 격변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총뿌리를 들이대고 살생부로 죽이잖아요. 사상은 무섭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상은 특별한 어떤 위기 상황이나 무정부 상태가 도입되면 바로 행동으로 돌입돼서 피를 흘리는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 빨치산 소년단 출신, 그때 사람을 죽였던 데 참여했던 사람이 증언했어요.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을 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도요, 북한으로 올라갔을 때 10월 달에도 북한 지역 내에 많은 시신들이 발견됐는데, 평양에도 그렇고 황해도가 시신이 엄청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함흥에도요, 많은 시신이 발견됐는데, 함흥 지역은 2만 명 이상이 학살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들은 누가 죽었나 하면요, 바로 북한 지역 내에도요,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미군이 오면요, 폭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덜덜덜 떨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남쪽으로 피신을 못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황해도 쪽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황해도 도당에서 10월 11일 날 무슨 지령을 내리냐면, 반동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요. 내려지고 13일 날 황해도에 있는 경찰서 내무서에서는 전부 다 다시 지령을 내려가지고 하부에 마을마다 교수형을 하고 색출을 해가지고 바로 처형하라는 지령이 내려가지고 13일 날 있잖아요. 신천 지역, 재령, 안악 이 지역에서 엄청난 학살극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재령 쪽은 이렇게 합니다.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부는 교인들이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수틀 해놓고 막 죽창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교인들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일부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싸우고 그냥 하나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라 기도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다. 우리는 이들 적들과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죽창 들고요, 또 그들한테서 뺏은 총 같은 걸 가지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군이 후퇴하다가 갑자기 이건 뭐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총을 다 갈겨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에서는 3만 5천 명의 시신이 발견된 게 다 그런 연유입니다. 함흥에서도 이런 많은 시신들이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덕산 니켈 광산에서는 6천 구가 발견이 되고 이와 같은 많은 시신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6.25 전쟁은 무엇인가? 남한에서도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마을에서
북한군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동지로서 합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반공 세력을 죽이더라.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후퇴하는 그 정권 세력이 그 동네 자익들과 합세해가지고 결국 반공 세력을 다 죽이는 역사가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산주의는 왜 사람을 죽이나 하면은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공산 세계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동분자들이라면서 다 죽여라는 게 그게 바로 그들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변종 공산주의로 다 지금 그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마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대한민국의 하부구조 3,490만 개 읍면동이 이미 좌파 마을 활동가에서 이미 다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요, 지금 조례로 1,200개, 3,490만 개 읍면동 중에서 1,200개가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주민자치회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또는 마을 경제 공동체라 해서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그들만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우파들이 들어가려 하면은 못 들어오게 막고 이렇게 자기들만의 주민들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제로 해서 지금 이미 경찰의 하부 기능을 그들이 영향력 아래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만든다, 경제공동체 만든다, 각종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민들을 완전히 자기들의 손아귀에 딱 넣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사업도 할 수 있대요. 부동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마을에서 그들에게 눈밖에 나는 어떤 기업들, 자영업자들은 다 망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뭐 어떻게 하냐? 주민들을 구워 삼습니다. 결국 그 돈에 넘어간 주민들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 때마다 표를 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요, 특별한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있었고,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그 다음에 도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때는 광역이잖아요. 정치적 선거고 광역인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당이 압승했습니다. 자, 보궐선거에서는 71%가 얻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선거에서는 70%를 득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64%를 얻었는데요. 바로 읍면동을 토대로 한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이 2% 차이밖에 안 나요. 국민의힘당이 48%를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이 46%를 얻었어요. 이 뜻이 뭐냐고요? 이걸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는요, 마을 활동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대표자들을 뽑는 지방의원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어서 아무리 검수완박이 어떠고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전혀 흔들림 없는 하부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하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도들,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음 선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제가요, 읍면동에 있는 어떤 조직, 이게 이제 완결 조직을 앞으로 곧 만들어 갈 겁니다. 만들어 가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거였냐면 3,491개 읍면동 조직도 완전히 자기들이 공화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또 시도 조직별로 더 통합을 하고 또 이거를 행안부나 총리실 산하에서 이거를 다 통제하는 전국적 규모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버린 거죠. 이재명 정권이 등장했더라면 이것은 여러분 눈앞에 이제 드디어 본 모습을, 전체주의 모습을 드러낼 뻔 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엇박자가 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실행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국 행정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밑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사무소 밑에 진짜 주민의 구조가 옆에 좌파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또 만들어가 다 그거를 견인하고 당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설명해 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요? 중국 지방제도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김국성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거 북한 제도하고 똑같네요. 이거는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국민들 지금요 이 사태를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광 목사님한테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참 의지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도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지금 이 마을이 위험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도 보이지 않고 민간단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님이 1,000만 서명을 통해서 조직화를 하고 이거를 3,491개 읍면동별로 다 이거를 조직화를 해서 마을에서 그들을 몰아내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적극 지원합니다. 박수.